이게 저희 항만기술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기 산업부 산하에 있는 그 에너지공단에서 그 정책 정보화 과제라고 해가지고 되게 속 드는 과제인데 그게 이제 6개월짜리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통해서 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 과제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되게 그 최종평가를 늦게 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마쳤는데 최종평가를 아직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받기 전에는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크리티컬한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제 일단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도 이제 뭐 R&D나 연구 개발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좀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도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벌써 이거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지는 뭐 트랙 레코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이게 무조건 필요하다. 특히 대단지를 조성을 할 경우에는 항만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강조로 되면서 유럽에서도 이런 마샬리 포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해상풍력 전용 항만에 대해서 매년 그런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레포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포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과연 전용 항만이 필요한지 그 부분은 아마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터빈뿐만 아니라 타워도 필요하게 되고 서브스트럭처도 필요하게 되고 이런 많은 기자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망이나 물류 그리고 지원 인프라들을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마 이 해상풍력 전용 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유럽의 지도가 되는데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개발할 그런 지역이 되고요.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스카이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분들이 기개발되는 풍력단지가 되고, 풍력단지 주변에 있는 요 포트 마크가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앵커 마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전용 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굉장히 많이 되었지만 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그런 전용 항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개발이 진행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항만에 있는 위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약간은 좀 지역 사회가 되고 약간은 발전에 둔화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이제 수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수소와 결합을 해서 수소항만과 전용항만, 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남는 잉여 전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린 수소로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해 요 지역 사회에서 그 수소를 이용하는 이렇게 선순환적인 이런 역할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전용항만뿐만 아니라 수소항만까지도 접목을 시켜서 아마 개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용항만에 대해서 정의를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상풍력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뿐만 아니라 뭐 터빈, 조립, 적재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항만을 전용 항만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마사리 포트라는 용어를 잘 안 썼고요. 원래는 서포트 포트 이런 경우로 쓰다가 지금은 정말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항만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사리 포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리고 또 이런 개발의 어느 정도 단계에 따라서 항만의 종류를 저희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배구항만,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 이제 지원항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수입이나 이제 대단지 건설에 필요한 그런 항만을 아마 전용 항만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항만을 조사하면서 가장 크리티컬한 것은 과연 해외 항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본 부분이 해외의 주요 이런 전용 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덴마크에 있는 SBL 항만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만 내에서 타워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선이 와서 타워를 적재를 하고 설치를 하는 이건 1년의 해상 풍력을 발전 개발하는 시공하는 그 1년의 과정들을 이 항만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그런 항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모스틴 해상풍력 항만이라고 해서 사실 이 항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암벽이 한 300m 이상, 암벽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선과의 그런 크기, 그러니까 저희 항만 용어로는 선거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곡주라고 해서 선박이 이제 계류를 할 때 곡주의 그 계류 라인을 걸고 선박이 이제 접안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암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국외에 대한 조사를 이제 마치고 저희가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과연 어떤 해상풍력 전용 항만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이제 해상풍력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웬만한 정보들을 알고 계실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실증 단지를 할 때 트라이포드 석션을 적재를 했던 그 군산항 제7구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군산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자파부두가 되겠고, 사실 여기 저희가 조사한 이 부분은 야적장을 조성을 하는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산항 제7구조 같은 경우에는 야적장을 개발을 하되 해상풍력 이런 기자재들이 적재를 할 수 있는 25톤 per 미터 제곱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그런 야적장 개발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사실 저희 항만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두가 1톤에서 3톤 사이의 지지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철제 부두라고 해서 고중량 부두 같은 경우에는 3톤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지지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랑 같은 이런 항만 설계를 하는 그 동명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요 적재하는 부분을 부분의 토층 부분을 H 형광을 통해서 그렇게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실시 설계까지는 마무리한 지역이 군산항 제7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신항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가장 먼저 해상풍력 항만으로 지금 개발이 되었고, 아마도 그 SKENS의 자원도에서 개발되는 발전하는 곳에 아마 투입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항만 주식회사라는 그 주식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항만을 개발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이 항만 기본계획이라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본계획에 수록이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통과가 되고 항만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ENS의 그 자원도 해상풍력이 개발될 경우 바로 적용이 될 그런 항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항만이 어느 정도의 캐파가 유지가 되어야 저희가 전용 항만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 전용 항만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이제 터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15메가와트가 개발이 되었고, 아마 지금 대만의 오스테드에서
발전 거기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15메가와트를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빈의 사이즈에 따른 필요한 그런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사이즈나 그리고 이 터빈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지지력들을 다음과 같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지티에서 이제 8메가가 이제 최대 용량의 그런 터빈이 되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톤에서 한 70톤 정도의 그런 지지력을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지력만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적재하는 부분들만 보강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만 전체를 이 정도의 지지력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하는 곳, 적재를 하는 곳, 타워를 어셈블리 하는 곳 그런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전용 항만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단지에서 다음은 설치선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설치선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이건 이제 저희가 작년에 진수한 현대 스틸 산업의 프론티어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들을 조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홀수나 이런 사용 최대 홀수에 대해서 선박에 저희 암벽에 있는 수심이 그 정도를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최대 홀수와 PD들을 고려를 해서 전용 항만에 필요한 그런 조건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랑 저희가 이제 작년으로 이런 개발사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한 항만의 요구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지는 최소 요구 조건이 아닐 정도로 검토가 됐고 수심은 9에서 15m입니다. 그래서 수심 부분은 사실 고정식보다는 저기 부유식 울산 쪽에 있는 데서도 많이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장 수식 그 지지 구조를 서브스트럭처로 할 경우에는 수심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에키노로와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수심이 조금 그러니까 되게 대형 서브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9m 이상만 다니면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무역항은 대부분 이런 컨테이너선들을 고려를 해서 한 13m 정도의 수심을 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심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선박의 폭원 그리고 암벽 길이 이런 부분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었고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벽 부분에는 이 정도의 지지력이 보쳐줘야 되는 부분이고 배후부지 그러니까 적재가 되는 부분에서도 최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컨테이너를 6단 이상 적재를 하던 아니면 철제부두처럼 고중량물을 설치할 때 이용을 했던 그 정도의 톤수가 최소 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력 부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고 그거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에 대한 내용은 터빈사나 이렇게 디벨로퍼들이 와서 조금은 조율을 하는 부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런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지지력하고는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지지력과는 조금 개념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보수 보강을 통해서는 전용 항만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연구를 통해서 전용 항만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를 세 가지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기존에 있는 항만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폐조선소나 발전소, 이제 화력 발전소나 이런 부분 이런 부두들도 부두가 같이 있습니다. 발전소 옆에 부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태안항 같은 경우도 태안 화력 발전소가 이제 끝나면서 그 부두를 아마도 이제 전용 항만으로 이용을 하려고 기본 계획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폐조선소나 발전소를 활용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클리어한 이런 부분인데요. 신규 항만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계속 항만 기본 계획을 통해서 신규 항만을 계속 개발하고 연장하고 있는 중인데 그 항만을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요구 조건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방향을 연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저희는 여기가 지금 국내 항만의 위치도인데요. 국내 항만의 위치도와 해상풍력 허가를 받은 개발 예정지를 좀 매칭을 해서 주변에 있는 무역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트로소나 그런 화력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부두의 어느 정도의 그런 상태를 점검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조사된 내용을 통해서 해상풍력 배후 항만을 전용 항만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떻게 확장을 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네, 요 내용들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 이제 저희가 매년 나오는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스펙들을 보고 저희의 요구 조건과 비교를 해본 뒤 조금 저희 요구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전용 항만 요구 조건에 맞는 항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본 내용이고요. 일단은 인천항은 지금 오스테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인천항 관계자를 만났을 때 좀 그런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과연 몇 선석을 해상풍력 발전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4, 50년까지 쭉 나간다고 보면 사실 뭐 해양수산부나 관련 공사들이 투자를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했던 것처럼 금방 이게 또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유효항만이 돼서 놀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탈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천항에 대한 기본 정보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기본 설계 그 보고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택 당진항이 되겠습니다. 평택 당진항도 무역항 중 하나고 무역항에 있는 항만이고 지금과 같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는 이게 충청도 쪽은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거리도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 항만을 이용을 하는 걸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충청도 쪽에 보령신항이라든지 태안항 최근 들어서 이 두 항에서 좀 많은 이제 개발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많이 이쪽으로 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서도 수록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연구 부분에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산항입니다. 분산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분산항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중량물 야적장으로서는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된 항입니다. 7부두 같은 경우에는 야적장으로서는 완료가 됐고 대신 암벽은 없는 상태여서 자파부두를 통해서 야적장에 있는 기자재를 나르는 그런 방식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분산항을 했을 때 좀 더 검토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분산에 있는 그 새만금 신항입니다. 새만금 신항이 좀 이출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고 수심 같은 경우에도 훨씬 좋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항만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새만금 신항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목포 신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앞서 말했던 게 이제 다목적 부두가 되겠고, 이거는 지금 거의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고, ENS 개발 단지 아마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하동항입니다. 하동항은 그 하동 화력을 위한 부두인데요. 이 부두도 굉장히 저희가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두 자체도 그 하동항에 들어오는 뭐 석탄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두 자체에 그런 지지력도 좋은 부분도 있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하동항에 대해서도 좀 유력한 그런 후보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항입니다. 울산항은 부유시 지금 울산의 부유시 풍력이 최근 뭐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던 그런 뉴스를 봤는데 울산 쪽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울산항에 있는 주요 항만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사실 여기는 빠져 있는데 남신항이라고 지금 그 해상풍력 부두로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두가 있습니다. 그 부두도 사실 이제 여기 전용 항만으로서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동해 쪽은 울산항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포항항 쪽도 이제 개발사 쪽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항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향후 여기서 과제가 완료가 되면 모르지만 여기 이제 연결이 돼서 다른 이런 전용 항만에 대한 과제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런 포함하는 정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해상풍력 발전이 이렇게 권역별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권역별을 나눈 후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무역항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무역항에 되어 있는 그 스펙에 맞는 그 능력치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 했을 때 지금 뭐 많은 앞선 선행 연구들에서 나오는 결과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활용 가능성은 군산항이나 목포항이나 울산항이 이제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을 도출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뭐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쪽이랑 이렇게 해수부랑 또 많은 이런 인터랙션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빼놓았지만 이렇게 항만들을 조사를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라도 저희가 이 항만에 대한 기술들을 국산화시키고 외국 디벨로퍼들의 말에만 휩쓸려 가지 않고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을 이렇게 정립을 시킨다면 저희가 해상풍력 발전 단지는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네 발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